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련된 사건인데 작년, 재작년? 곧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거래 관련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매매 계약을 파기하려는 매도인의 변심 사례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었고 또 아예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마무리가 된 건들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판결까지 받았던 그런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100% 다 오픈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각색을 하는 걸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이제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3주 만에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급등하는 바람에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 단지 내에서 취소 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단지예요. 이제 매수인도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매도인이 깨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 거래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계약금을 입금했던 계좌에 추가적으로 이제 몇 천만 원을 입금을 해요. 우리가 이제 실제 금액은 다르지만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5천만 원을 입금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매도인이 이 계약을 깨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미 중도금을 입금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이 매도인께서는 기존에 자기가 받은 중도금 5천만 원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그 매매대금 5천만 원의 2배 이렇게 이제 1억 5천만 원을 이제 공탁을 한 후에 이 계약은 이제 무효다. 이 매매 계약은 깨졌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이제 법원에 제기하게 돼요.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이제 피고를 대리하게 해서 사건을 수행한 이제 케이스인데 매도인은 계약을 깨겠다고 하고 공탁을 한 상황이고 소재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고 대리를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조치가 뭐가 있어요? 지금 피고로서는 계약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한테 달라. 네네네.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소로서 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네. 구해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그냥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묶어두기 위한 보존 처분을 해야겠죠. 네네. 보존 처분이 뭐예요, 변호사님?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네네. 팔아버리면은 이겨도 내가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그 현 상태를 묶어놓기 위해서, 네. 뭐 보존하는 의미에서 네네네. 하는 게 이제 보존 처분인 것이고, 네. 이런 사안에서는 이제 뭐 증여라든지 매매를 못하도록 네,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야겠죠. 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분쟁의 대상물인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매도만 묶는 게 아니고 이제 임대차도 못하게 묶는 거거든요. 묶어놓은 후에 저희는 반대로 당신의 말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오히려 이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잔금을 줄 테니 반대로 당신은 나에게 소유권을 달라라는 소송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인도까지 붙여서 이제 소송을 했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원고 대리인도 굉장히 열심히 싸워주셨던 사건이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 먼저 원고 측에서 어떤 식으로 근거를 들어서 이 계약이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고는 이 계약을 한 후에 중도금이 들어오는지를 몰랐다. 피고가 아까 제가 말을 안 하고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매수인한테 계약을 깨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깨지는 게 맞다. 해제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매매 계약은 제가 아까 사실관계에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계약은 임차인을 매매 계약 이후에 임차인을 넣기로 한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넣기로 한 계약인데 만약에 5억짜리 물건이면 전세 보증금이 뭐 4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전세 보증금을 매도인한테 주면서 그거를 잔금으로 부동산 잔금으로 가름하기로 하는 그런 취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 특약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제 해제 의사 표시하기 전날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그런 공인중개사의 요청이 있었고 그런 그 임차인을 나는 거절했다. 계약을 진행할 거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계약을 깼다. 이게 결국은 사실 계약 진행을 거부하는 의미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특약에 잔금을 상호 합의해서 앞당길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으셨는데 이 특약이 합의 없이 당신 마음대로 혼자 잔금일을 당길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잔금이라는 거는 이제 중도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특약이다. 그 이행기 전에 착수한다는 말은 이행기라는 게 이제 잔금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잔금일 이전에 잔금 일부가 들어가는 거를 이행기 전 착수라고 해요. 이행기 전 착수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 특약에 어겨서 넣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고 또 네 번째로는 피고가 입금한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이 물건이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 되는데 10%
10%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5천만 원이면 잔금이 4억 5천이잖아요. 근데 4억 5천 중에 5천만 원밖에 안 넣었다는 거죠. 이제 원고의 계약 해제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 또 다섯 번째로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중도금이 원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도금 자체가 아예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중도금 없기로 우리가 약속한 건데 당신이 마음대로 무슨 중도금 넣었냐, 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피고가 항변을 이제 열심히 하신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사건을 이제 직접 담당했던 건 이제 저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수행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그 계약금을 이제 배액을 배상하고서는 네네네.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네. 라는 거는 이제 뭐 법령이나 판례를 통해서 네. 뭐 확립된 네네네. 법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쉽게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좀 뒷사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매도인이 그냥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가계약금이랑 계약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하자. 그때 잔금 지급이래.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임대차 계약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이제 또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잔금 지급기를 상호간에 이제 앞당길 수 있다. 요거의 어떤 계약 내용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계약을 넣은 이유 자체는 사실 이게 그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나가는 구조잖아요. 네네. 임차인이 사실 언제 구해질지 모르고 맞아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넣는 그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잔금 지급 기일도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서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거지 이거 자체가 언제 딱 잔금을 그때 지급하기로 픽스시킨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그 너무 적은 중도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이제 그 포인트에 있어서는 뭐 이제 마찬가지로 임대차 보증금이 잔금에서 공제되기로 한 사정이 있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잔금에서 임대차 보증금 공제하고 내면 사실 내야 될 돈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내가 낸 몇 천만 원이라는 그런 중도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 계약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네. 뭐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잘 하셨어요. 그렇게 변호사님이 수행을 하셨어도 네. 충분히 이제 승소를 하셨겠지만 네. 당연히 저희가 주장을 했던 대로 저희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판결도 결국에 승소를 하게 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과연 제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의 말을 더 맞다고 판단하셨는지 피고의 말을 더 맞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 판결문에 들어간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원고는 이거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일단 아니었고 몰래 넣은 거고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아직 해제권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은 몰래 넣었던 조금 넣었던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이행의 착수를 한 건 맞다라고 일단 인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잔금을 상호 앞당길 수 있다라고 우리끼리 정한 그 특약에 대해서 위 규정은 쌍방의 합의로 원래 약정된 잔금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내용만으로는 이행기 전 착수하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4억 5천 중에서 5천만 원만 들어간 게 실질적인 이행을 한 거라고 봐야 되냐라고 이제 원고 주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잔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게 맞기 때문에 또 객관적으로 채무 일부 이행은 이행의 착수로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신 거고, 또 네 번째로는 원고가 이제 몰래 입금했다, 나의 동의 없이 입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이제 그 법리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이행의 착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는 이거예요. 내가 몰랐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도란 주관적으로 계약의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고, 거래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를 인식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들어간 순간 누가 더 먼저인지가 명확하잖아요. 본인은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시간 순서상 먼저 돈을 넣고 그 이후에 계약을 깨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는 너무 시간상 명확하기 때문에 피고가 먼저 했다라고 해서 이제 피고 말대로 잔금을 받고 나머지 원고의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리고 인도 의무를 이행하라 라고 이제 결론이 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부 승소를 했죠. 그렇게 끝난 케이스입니다. 급등이 많이 했을 때는 정말 문의가 많았어요. 중개사님들도 엄청 문의가 많았었고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을 깨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고 조정 상태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왕왕 있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원고의 입장일 수 있잖아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 계약이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되는 입장일 수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 나의 해제권을 좀 오랫동안 보장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도인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특약으로 어떤 걸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크게 쟁점이 됐던 이행기전 착수 금지 특약, 그거를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과 잔금이 언제 들어가기로 했으면 그 잔금일 이전에는 절대 넣을 수 없다 라고 특약을 넣으면 그거 유효하거든요. 이 케이스에서 그 특약만 있었으면 원고는 100% 승소를 했겠죠. 특약의 문구를 어떻게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었던 케이스고 피고의 이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어서 승소했던 케이스입니다.